세계 인구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장된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새롭고 무한한 자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그 중심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불어온 커다란 바람이었습니다. 철도의 시대를 알리는 증기기관차가 대륙을 누비며 물자를 옮기고 기계화된 공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똑같은 물건들을 생산해냈죠. 경제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기기관의 등장, 그리고 기계화 장치의 활용 등 산업혁명을 이끈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곧 세계 시장을 좌우할 화석연료의 시대를 예고했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기들이 일상에 스며든 21세기의 삶은 과거 그들이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낮보다 밝은 도시의 밤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이죠. 그만큼 가정과 도시, 그리고 각 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억 년간 지구 곳곳에 매장돼 있던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 20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죠. 매장된 화석연료의 양을 통해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환산해 보니 석유는 50년, 석탄은 114년, 그리고 천연가스는 52년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충분히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 이대로라면 고갈되어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속으로 들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지구온도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인 피해는 사람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겁니다. 이제 화석연료의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40%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인 그 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부라든가 각 세계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연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청정에너지라는 의미가 함축된 용어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에 있던 에너지원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등이죠. 신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수소에너지는 물에서 분리한 수소를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가솔린보다 열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공해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죠.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햇빛, 물, 지열, 바람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인데요. 재생에너지는 자원의 양이 풍부하고 재생이 가능해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즉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적인 그런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자리하고 있는 충주댐.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이곳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 댐 아래로 거대한 인공 호수가 형성됐는데요. 배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가면 청풍호 위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발전소를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융복합 태양광 시설,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란 말 그대로 물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육지의 태양광 발전소를 물 위로 옮겨 놓은 것이죠. 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넓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데요.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띄워 육상 태양광 발전소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현재 청풍호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전소 한 그룹당 그 규모가 약 1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건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공간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국토에 있는 수명 공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겠죠. 육상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육상에서는 주로 산에서 많이 하는데 산림 훼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상 같은 경우는 물만 있으면 되니까, 또 충주호랑 같은 경우에는 6,620 킬로평방미터 정도 어마어마한 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게 한 평방미터가 3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자연 훼손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일부가 물에 닿아 있는 만큼 특수한 설계 방법으로 제작됐습니다. 부유체가 수면의 일정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계류 장치가 핵심 시설인데요. 이와 함께 2.5톤의 콘크리트 박스와 부유체를 연결하고 콘크리트 박스를 수면 아래로 떨어뜨려 강풍, 태풍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건설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수면 냉각 효과로 인해 육상 태양광보다 10% 정도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넓은 설치 장소의 확보와 함께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진다는 것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모듈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수중 케이블을 통해 지상으로 전달됩니다. 수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전기는 지상의 전기실에 도달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일반 가정이나 한국전력공사로 전달됩니다. 관리실에선 오늘 하루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과 누적 생산량 등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선 1최대 19,000kWh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물 위의 온도는 꽤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 온도가 높으면은 패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태양광이라는 거는 패널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수상은 온도가 표면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청풍호에 건설된 수상 태양광은 연간 약 4,000메가와트시의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쉽게 가늠하기 힘든 이 수치는 연간 95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입해 사용하는 원유로 계산하면 약 6,7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처할 수 있고 약 1,88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또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기물에서 뽑아내는 자원. 이번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실증 연구시설. 이곳에선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주요 원료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통해 하루 20톤의 폐자원이 실려 들어오고 혐기 소화조로 투입되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에 의해 분뇨와 쓰레기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스는 그 음식물이나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같은 유기성의 폐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밀폐된 형태의 혐기 소화조에서 그 혐기 미생물 반응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혐기 미생물의 종류가 크게 한 4가지, 한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밀폐된 형태의 소화조 안에서 한 5단계에 걸쳐 가지고 미생물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유기물이 메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해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3배나 큰 메탄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처리하는 거죠. 혐기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 농도를 체크하는 연구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혐기 소화조의 바이오가스 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 혐기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의 성상들이 저희가 사용하는데 뭐 안 좋은 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그 가동이 될 때에 생성되는 그 가스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그 가스 조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하면서 안정적인 운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바이오가스의 생성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8m의 밀폐형 탱크에 모아두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거쳐 유기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다시 발효시키면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 기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체는 다양한 분리 과정을 거칩니다. 부식성이 높은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바이오가스 정제 장치를 통해 바이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면 도시가스와 같은 고효율 가스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의 메탄 농도는 65% 이상. 이는 산업용, 가정용 연료로 공급되거나 열병합 발전의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가스백에 저장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는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저장이 쉽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계절, 에너지 피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또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그 이산화탄소는 이제 우리가 이 시설체에서 하우스로 보내가지고 탄소 시비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작물의 어떤 생육을 촉진시키는 탄소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농도가 상승된 메탄은 우리가 그 흡수식 냉온수기에 더 좋은 연료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20톤의 폐자원은 경유 1000리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약 5,000제곱미터의 시설 하우스를 하루 종일 가동하는 에너지를 냅니다. 천연가스처럼 하우스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죠. 바이오가스를 뽑아내고 남은 물질로는 유기질 비료와 액체 비료를 만드는데요. 이를 작물 재배에 활용하거나 판매해 마을 수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부터 바이오가스를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큰 오이 농가에 도입해 동절기 하우스 농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폐자원을 처리하고 화학비료 사용과 연료비를 줄이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향후 연구진은 바이오가스를 농업, 농촌 분야에 특화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실증화할 계획입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런 에너지 시설을 우리가 농촌에 보급하고 여기 생산된 가스를 우리가 농업용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과 청정에너지 농업을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훨씬 더 활력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또는 농촌이 하나의 바이오매스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곳에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연구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10여 년간 특수 배터리를 연구해온 김영식 교수팀. 이들이 개발한 해수 전지는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우리가 많이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이제 소재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나 이제 그런 이제 소재 물질들이 그 전지 가격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정도는 이제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리튬이온 전지를 이제 모든 차나
안 그러면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침수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죠. 리튬 이온 전지는 인화성이 높은 유기용매를 전해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나트륨과 리튬 이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 금속 쪽입니다. 가격이 높고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리튬에 비해 나트륨은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의 대체 원소로 적합하죠. 충전하게 되면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있는 리튬 이온이 이제 음극으로 가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에너지가 다시 필요할 때 거기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다시 가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리튬 이온 전지에서 여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대신에 해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물을 쓰게 되면은 바닷물에 녹아 있는 나트륨 이온이 이제 그 에너지의 소스가 되는 거죠. 바닷물을 주원료로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전지. 그 제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곤가스가 채워진 글러브 박스에서 해수전지 셀을 조립하는 연구원. 이는 셀이 공기에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조립한 셀은 전지가 열리지 않게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조립된 셀을 해수에 넣어 나트륨 이온을 충전한 다음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탄소 집전체를 얹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되죠. 바닷물에서 배터리의 원료를 찾은 것입니다. 해수 전지는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전지에 양극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이러한 기능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해수 전지를 이용해 바닷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조용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해협 표시나 암초 등 바다에서 위험한 곳을 알려주는 보표에도 해수 전지가 활용될 수 있죠. 기존 보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가 침수 때문에 고장이 잦고 자주 갈아줘야 하는 반면 해수 전지는 무한 자원인 바다를 자원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원자력 발전소 비상 절원 등 해양 시설물의 예비 전력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이는 일반 전지와 해수 전지가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의 침수 상황을 가정한 모형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물이 차올랐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 전지를 사용한 곳은 침수 직후 작동이 멈췄습니다. 모형의 불이 모두 꺼졌죠. 그럼 해수 전지는 어떨까요? 물에 잠겼지만 여전히 전력이 연결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재해로 발전소가 멈춰도 전력을 공급해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잠기게 되면은 쇼트가 나게 되어가지고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지만 해수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있는 상황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신재생 에너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궤도를 함께하며 에너지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걱정을 덜어주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며 또 다른 에너지 패러다임이 제시됐는데요. 자투리 에너지를 활용해 더 큰 에너지를 수확하는 것.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사전적 의미는 에너지 수확입니다. 버려지는 자투리 에너지를 수확해 전력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뜻하죠. 그렇다면 수확할 가치가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란 무엇이고 또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운동할 때 몸에서 배출하는 열 에너지는 최대 700와트. 성인 한 명이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는 0.1에서 0.3와트.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40 마이크로리터당 0.4밀리와트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자투리 에너지가 버려진다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도 실제 운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연료는 18%, 나머지는 엔진과 배기가스열로 배출됩니다. 전자파 역시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 기지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전자파는 허공에 낭비되고 마는데요. 즉, 아깝게 버려지던 에너지 생산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다 에너지더라는 거죠. 이 에너지들 중에 전기 에너지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버려져 있는 에너지들을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연구원들의 신발인데요. 걸을 때마다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곳의 연구 분야인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앞전 효과란 앞전 소재를 통해 압력과 진동과 같은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와 상호 변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앞전 특성에 있는 어떤 물질에 압력과 진동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진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 가스레인지의 원리 속에서 앞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에 힘이 가해지면 작은 망치가 앞전 소자를 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가스와 만나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핵심은 앞전 소자입니다. 앞전 소자는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변하고 전압을 가하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소재를 활용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PGT라고 불리는 앞전 세라믹인데요. 이와 같은 소재의 특성 속에 앞전의 원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앞전 소재는 잡아당기거나 압축하면 결정 구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며 앞 전체의 양쪽 단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앞전 소자는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정육면체 내에 팔면체의 형태에 있는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플러스 이온이 압력에 의해서 그 변이에 따라서 그 변형을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활 속 압력과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그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칼이나 조리 도구를 사용하며 도마를 두드리는 힘도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 사람의 운동 에너지가 음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 물론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신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지는 머지않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한 축구장에선 앞전 타일을 설치해 놓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기 에너지로 모아 야간 가로등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역 개찰구에선 매일 출퇴근하는 약 300만 명의 발걸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앞전 발전 분야는 가장 빠르게 상용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 시험도로. 이곳에 도로용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험 모듈이 설치됐습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앞전 모듈 테스트가 이뤄진 것이죠. 차량이 높은 속도로 주행할 때 도로가 받는 하중과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얻기 위한 실증 단계. 앞전 소재부터 도로의 변형 유무를 고려한 포장재의 내구성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의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구축하기 위해선 압력과 진동에 따른 에너지 출력량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 장비는 실제 차량 하중을 모사할 수 있는 소형 현장 가속기입니다. 앞전 모듈이 주행 차량에 의해 얼마만큼의 출력을 내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죠. 연구진은 한 개의 자동차 바퀴가 주는 하중을 250kg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250kg이라는 수치는 경차의 무게가 1톤이라고 했을 때 바퀴 한 개에 해당하는 무게인데요. 차량의 종류 중 가장 무게가 덜 나가는 경차를 통해서도 앞전 모듈이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현재 저희가 개발된 모듈은 그 단위 미터당 한 7W 정도의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라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을 때 3km의 그런 고속도로에 이제 설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수 킬로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 모듈의 출력값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선 도로 포장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앞전 하베스터용 포장체는 하베스터의 움직임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동시에 노면의 영구 변형이나 균열로 인해 하베스터의 발전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특수 소재가 필요한 것이죠. 연구진이 개발한 도로 포장체는 폴리우레탄 혼합물입니다. 폴리우레탄 혼합물은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고온에 강해 매설된 앞전 하베스터에 전기적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강도와 회복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는데요. 앞전 하베스터의 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포장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 에너지 하베스팅의 구축을 위해선 환경적인 변화는 이제 필수가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죠.
폴리우레탄을 적용하기 전에 개질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처음에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스팔트에 갖고 있는 특성이 영구 번영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반복적인 이미리를 구현하는 데 좀 제약 사항이 있어서 폴리우레탄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앞전 하베스터가 도로 안에서 계속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하베스터의 수명과 도로 수명을 만족시키는 혼합물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해 빛을 나누는 곳을 찾았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의에 한창인 사람들. 굴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 이들은 폐기되는 LED 칩의 원래 목적을 살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빛을 선물하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 약 1년간 연구 끝에 오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를 개발했습니다. 조그마한 초 하나와 받침대 위에 올리는 한 컵의 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돼 있어 외부 전력 없이 LED 램프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작은 스탠드는 전기가 닿지 않아 더욱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빛을 선물해 줄 수 있었는데요.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 전원을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LED 칩을 만들다 보면은 그게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한 달에 재고 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1억 개 정도 만드는데 그게 몇 프로만 돼도 1년이 지나면 그게 수백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 재고 칩이 생기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 LED 칩을 활용해 가지고 그 빛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뭔가 빛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제 문제가 LED를 보내는 거는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건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찾은 방법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열전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열전 효과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본체의 열전 소자에 촛불의 열기가 닿을 수 있게 연결시킨 후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올리면 램프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초가 연소될 때 나오는 자투리 열과 물의 차가운 온도가 열전 소자에 전해지며 두 물체의 온도 차에 의해 전기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또 효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수집할 건가. 에너지 하베스팅, 버려지는 열을 가지고 빛을 만드는 하베스팅은 똑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촛불이 다 있을 때 그 많은 열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많은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연소실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고 또 이제 많은 열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위쪽 면은 또 차가워야 되니까 그 충분히 차갑게 하려고 이 방일판 설계가 들어간 거죠. 열전 소자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선 열전 소자에 전해지는 온도차를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열 차단막과 지별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별판은 열전 소자의 아래 촛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촛불의 열기를 모아 열전 소자로 전해줍니다. 열 차단막은 컵이 닿는 부분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덕분에 물이 가열되는 속도가 느려져 온도차를 보다 길게 유지할 수 있죠. 그 양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 양초 형편없는 뭐 작은 불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불의 밝기보다도 열의 낭비가 사실은 99%인 거예요. 양초의 그 뜨거움, 그러니까 한 거의 1200도 막 이렇게까지 끝에는 돼 있는데 보통 여기서 테스트해 보니까 한 20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와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물컵을 이용해서 그 물컵이 뭐 최대 올라가도 50도니까 온도 차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그냥 100몇 도가 올라가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작은 촛불의 밝기는 2룩스 정도. 독서하기 좋은 밝기가 200룩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촛불은 광원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촛불을 광원이 아닌 LED의 빛을 밝히는 열원으로 사용한다면 촛불만 켰을 때보다 약 100배 높은 밝기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빛을 내는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곳이든 적용할 수 있으며 청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모아진 힘은 에너지 절약, 더 나아가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에너지에도 시선을 둬야 할 이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하베스팅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지 말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걸 줄여보자.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의 이런 그 원리나 이런 제품들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만들 수도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지구가 지금 직면한 그런 위기라 하니까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을 생활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아마 에너지 하베스팅의 미래이면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은 차세대 에너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산물인데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한다면 우리가 화석연료도 줄이고 화석연료 줄이면서 이산화탄소도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그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 그려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건 우리는 이미 그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며 전보다 더 밝은 빛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